1학년도 있을까요? 일단 여기 저는 2시간인데요. 1시간 반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 선생님들 제 그 강의를 들으시고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또 궁금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질문이라도 저에게 해주시면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선생님들 알다시피 지난 일본 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선조들이 나주에 와서 일본군 19대대 후기보병 19대대 미나미 고시로가 이끄는 660명의 그 일본군들이 3대 중대인데 그 나주 지역 그 호남 무도 지역에 예를 들면 장흥이라든지 뭐 강진이라든지 해남 진도 이런 데도 전부 일본군이 조선 관군 병군을 지휘해 가지고 전부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그 후미보병 19대대 그 구스노키 상등병이 종군 일지에서 나주에 내려와서 장흥이라든지 해남 강진 진도에서 일본군들이 어떻게 동학 항일 농민 혁명군들을 죽였느냐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의 양심적인 그 나카지카 아키라 교수를 포함한 이노우에 갑지고 교수 이런 분들이 자기 선조들이 이 조선의 항일 그런 투사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겠다. 그래서 그 여러 선생님들 알다시피 그 나주 역사공원인지 그 장소에서 나주 동학 사제비가 최근에 건립이 됐습니다. 저도 아주 그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대단히 그 일본 시민들이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가 음력으로 1894년 12월 10일 금성관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나주 목의 그 목사가 바로 민종렬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종렬이 나주 목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수성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나주모 관할에 있는 그 농민군들이 나주성을 공격하고 점령을 하려고 했을 때 민종렬의 경우는 그 전라감사 김학진의 노선과 달리 이따 설명을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성 밖에 자기가 그 키운 수성군을 성 밖으로 보내가지고 그 나주 그 동학 농민들을 강경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성문 전투에서 남상초원 전투까지 그 나주 동학 농민혁명이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근데 이 나주 동학 농민혁명이 7월 5일날 음력 서성문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나주는 그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적인 나주 밀란이 3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또 7월 5일 날 서성문에서 그 민종렬이가 지휘를 해가지고 그 농민군들을 방어하기 이전에 그 동학 농민군들을 나주 목사 민종렬이가 수성군을 이끌고 가서 거의 60여 명을 서성문 전투 이전에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일관되게 여러 선생님들께 쭉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그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오늘 그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그 5개 장으로 제가 그 연구한 부분을 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제대로 해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주 밀란에서 그 나주 목사하고 그 형리들이 동학농민 그 이전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참지 못한 나주에 있는 일반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민족열의 다른 수령과 달리 영미신데 아주 강경 진압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면서 서성문 전투는 109명이 총살이 됐는데 이 민족열이가 심산 전투 이후로 보통장 정석진을 군사령관을 내보내가지고 진압하게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농민군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개 과정, 그 다음에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결국은 나주 수성군에 의해서 강경 진압이 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미나미 고시로가 나주 금성관의 군지본부를 세워가지고 전라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그 내용은 제가 시간이 아마 1시간 반이 넘어갈 것 같아서 5대 전투까지만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나주 시민들이라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주 목에 있는 객사죠, 객사. 여기에 우리 의향이고 한일의 공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주의 가보년에는 37일 동안 미나미 고시로가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전부 일본군이 머무는 군 지휘본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주는 목이기 때문에 아주 금성탄지의 지금과 달리 내부에서 문을 4대 문을 잠궈버리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들어온 이후로는 나주 목사 민족열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열이가 시키는 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4대 문도 전부 다 일본군이 전부 다 보초를 하고 전부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던 서성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주 초등학교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은 1894년에는 원래는 전라 우영이었는데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다 보니까 나주 목사가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남 소모사로 9월달에 임명이 되고 10월 28일 날에는 호남 초토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전라 우영인데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데는 이곳이 호남 초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열은 호남 초토사가 됐고 이 호남 초토용을 나주에 설치됐다고 해서 나주 초토용이다 이렇게 해도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나주 목사 일본군이 주둔 기간에 나주 목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주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수성군이 잡아들여가지고 여기에서 기록에 보면 일본군이 쓴 기록에 보면은 230명을 처형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읽은 자료 중에 문승태 선생께서 1985년에 페이지 기자 시절에 동학 기행을 했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자료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 당시 남산 공원에서 나이가 1985년입니다. 전두환이 정권 때인데 그때 마을에 남산 공원에 촐로 한 10대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두 가지 증언을 했어요. 어떤 증언을 했냐면 그리고 그 사람 이름하고 나이하고 이름이 한자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주에 살던 그 주민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분들이 얘기한 거죠. 거기 보면은 두 가지를 그 녹음기를 가지고서 문승태 작가님에게 제가 통화도 해보고 직접 물어봤어요. 항상 그 녹음기를 가지고 증언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주로 죽였느냐? 그 장날에 많이 죽였다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한 얘기가. 그럼 어떻게 죽였느냐? 거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간직대에다가 걸어서 나갑니다. 일종의 이제 효수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군이 들어와 있는 그 시기에 민족열의가 230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그 내용이 문순태의 그 동학기행에 생생하게 나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 그 민족열 목사가 키운 나주 수성군은 아주 정예군이었습니다. 단군들이 동학농민군들은 그야말로 그냥 무장 시위대였고 오합지졸이었는데 아주 그 초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죽창을 들고 창과 칼을 들고 다닌 그 나주 읍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동학농민군이 죽은 숫자하고 수성군이 죽은 숫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나주 목사 민족열이 수성군들이 중앙에 그 보고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주의 그 수성군들은 1차 전투에서 5차 전투까지 단 한 명도 부상당하거나 죽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학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제대로 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배경이 되는 나주 일란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돼야 되고 일부가 좀 되긴 됐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은 희생자에 대한 연구가 어떤 기존의 연구를 보니까 쌍방에 그러니까 그 관군도 농민군에 의해서 죽고 사상자가 나고 농민군도 죽고 관군도 죽었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전부 다 읽었어요. 실제 사료를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한 명도 관군은 단 한 명도 부상도 안 나고 한 명도 안 죽었다고 이병수 선생이 지은 겸산주고 그 다음에 나주 목사 민족열의가 중앙에 보고한 그 포상을 받도록 수성군들의 공을 세운 내용을 보고하는 문건에 보면은 단 한 명의 관군이 사상당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894년 갑오년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갑오년은 조선 왕조의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고서 새로운 그런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양반, 중인, 그 다음에 평민, 백정, 노비가 있는 계급제 사회였는데 신분이 불평등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도 알다시피. 그런데 그 제도에서 신분 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분제 타파를 내세운 혁명군이 바로 동학농민혁명군입니다. 그래서 그 1차 혁명은 1894년 3월 20일 날 무장에서 기포한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신분제도를 없애는 그런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894년 9월 달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나름대로 성공을 하게 된 것이 5월 30날 그 전주에서 이 전주성이 점령이 되고 나서 김학진과 전봉준 장군에 의해서 전주 화약이 돼서 집강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런데 그대로만 갔으면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가 전개될 수가 있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알다시피 상황이 아주 급변했습니다. 바로 음력 6월 21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에 들어왔어요. 몇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왔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8,000명을 데리고서 인천에서 경복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8,000의 군대가 고종 임금이 계시는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그리고 조선 군대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친일 정권을 민비 정권을 없애고 친일 정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1894년 6월 21일 사건을 요즘 그 청일전쟁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한 학자들은 바로 청일전쟁이 시작된 사건이 바로 경복궁 점령 사건이다. 또 이 경복궁 점령 사건은 바로 유인석이라는 그 대단한 의병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경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894년 6월 21일 날 삼천리 강통하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온 목적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호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1895년에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1894년에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을 보호국 체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을 간섭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반일 세력인 동학농민군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로 반군을 없애버리고 친일 정권을 세우고 나서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면서 일본군 19대 후비보병이 들어와서 바로 항일 동학농민군들을 전부 학살할 작전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서 6월 21일 이후 기점에는 바로 일본군을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바로 항일 전쟁이고 항일 무장 투쟁이 전개된 겁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인데 양반 선비들이 동학농민군을 제거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1894년에는 전국에 있는 양반 유생들이 관군하고 협조하고 일본군하고 합세해서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하고 결국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 관군, 그 다음에 일본군, 그 다음에 양반들이 만든 민보군에 의해서 동학농민군이 결국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1차 동학농민혁명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복궁 점령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주 그 사제비를 세운 그 일본의 양심이라고 하는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가 평생을 청일전쟁 연구에 대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경복궁 점령 사건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박내수 총장님이 번역을 했고 이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는 청일전쟁을 연구를 평생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였느냐 2차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일 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선구였다 이런 주장을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서하고 논문에서.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가 그 이전에 봉건 체제에서 결국은 신분제가 없어지는 그런 근대 사회로 넘어가고 자주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그런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원식 선생이 이 상해에서 대한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평생 독립운동 하신 그 역사학자이고 이분이 그 2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당선되신 분이에요. 당선되기 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원인은 뭐냐? 양반들의 압제와 관리들의 그런 탐과 노구들의 수탈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박원식 선생은 상해에서 이 책을 전부 한문으로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94년에 일본의 간섭이 없었다면은 동학농민군들이 신선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했다. 근데 이게 그 침략자 일본군에 의해서 결국은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그 논산에서 최고 동학농민혁명의 군사령관이 전봉준이 있다면은 최시영 선생, 동학의 최고 지도자가 최시영이가 있습니다. 최시영 선생이 9월 18일 날 항일 총기포령을 내렸어요. 전국에 있는 동학도들이 다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참여를 해라. 그래서 그 통령기를 누구에게 줬느냐? 바로 의암 손병희 선생이 줬습니다. 그래서 의암이 논산에서 전봉준을 만나서 의형제를 맺고서 일종의 북쪽 동학농민군하고 남쪽 동학농민군이 공주 뭉치러 갔던 겁니다. 물론 패배했죠. 이 군사력이 너무 동학농민군이 열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전했던 그 손병희 선생이 25년 뒤에 다시 제2의 동학농민혁명을 또다시 전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인년 1919년 3월 1일 날 제2의 동학농민혁명을 3.1혁명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원식 선생은 학정을 일삼는 정부는 단 하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봉건 시대든 근대 시기든 바로 그 백성의 대리자인 관리라든지 국왕은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그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라의 근본이 인민에게 있는데 그 인민을 학정하고 폭정으로 내몰 때는 그 정권을 타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코라는 분도 통치론에서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박원식 선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면은 지금 연구가 많이 안 됐습니다.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되진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한 1000여 명의 자기 그 동학교도들을 거느린 사람들을 대접주라고 합니다. 한 500명 정도의 그 동학 도인들을 거느린 사람들을 접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아는 이 나주가 낳은 바로 그 대표적인 동학 접주하면은 바로 나동환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은 접주예요. 근데 이 접주보다 더 그 위에 있는 분이 그 대접주인데 나중에도 이 오건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나름대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연구가 상당히 안 됐습니다. 이 오건선도 보면은 이 산바이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굉장히 그 부자였고 선비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조선이 건국될 때 이 군이었어요. 군. 예, 공신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임진왜란 때 오원지라는 분이 정유재란 때 참전을 했더라고요. 그분의 직계 후손이에요. 이 오원선이. 그래서 이분은 1차 혁명에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2차 혁명 서성문 전투부터 마지막 그 남산천 전투에서 그 노새를 타고 도망갔다는 그 기록이 있죠. 근데 노새를 타고서 나주를 떠난 이후로 오건선은 전부 동학 농민군들은 역적으로 몰렸어요. 절대로 고향에 이분은 돌아오지 않고 그 충청도 금산인간 논산에서 그 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나동환 저축. 이 나동환 선생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나천수 박사님께서 논문을 아주 학술지 논문을 여러 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동환 선생 같은 경우도 이미 고부 농민봉기 1894년 1월 10일 날 고부 농민봉기 때 이미 500명을 이끌고 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나주 사람들이 그런 임진왜란 때 우리 전라 호남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특히 정유회란 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김천인의 노선이 나주 동학농민혁명 세력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주 의병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역사를 김천인의 항일의 의병의 노선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으로 1894년에 이어지고 1895년 96년에는 나주 을미의병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에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나동환 선생이 양관 선비였는데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다고. 이게 지금 유물로 지금 이게 지금 소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오건선이라든지 나동환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 동학농민혁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명이 없는 두 가지가 이미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3.1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동학농민혁명에서 이미 신분제도를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 행사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면은 나주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이미 106명이 이미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894년에 이 나주의 향리들 제가 이쪽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 1894년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향리들이 굉장히 기득 세력이라고 할까 부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밀란 세력하고 그 향리 세력 간에 그런 나름대로 충돌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석진을 포함한 오늘 보면은 다 나옵니다만 하여튼 박재규라든지 그 다음에 김창균이라든지 최윤용이라든지 이런 향리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1891년에 그 나주 밀란을 수습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
전라 암양을사로 내려가면 이면상이가 이 향리의 핵심 멤버에 대해서 관리로 이렇게 간악한 향리로 이게 지목을 해서 처벌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상뒤에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의 그 유생, 이 유림들이 결국은 나주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용진산 전투부터 남산천 전투까지 보면은 유생들이 민보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수성군하고 합동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농민군을 진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주의 유생이 유기현이라는 그 민보군 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 목사 민종렬, 그 다음에 향리, 정석진을 포함한 향리들, 그 다음에 나주 유림이 결국은 연대를 해가지고 신분제도를 없애고 처계를 내세웠던 이 세력들을 강경 진압을 했던. 그런데 자 그러면은 나주 목사 민종렬이나 나주의 유생들이나 그런 나주의 토 굉장히 부자들이었어요. 나주의 그 향리들은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굉장히 강경 진압에 나갔느냐? 이 사료를 제가 찾아냈어요. 이게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을 능멸하더라. 이 계급 사이에서 18 부사년에 동학농민들이 일어났잖아요. 신분제를 없애려고 하니까 노비들이, 백정들이 나갔겠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천한 자들이, 그러니까 노비나 백정, 쌍놈들이 이 향리, 아전이라든지 양반들을 능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도저히 이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경진압에 나가요. 그래서 그 나주 목사 민종렬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남원 부사하고 상주 목사 때는 평화시켰어요. 아주 그 정치를 나름대로 수령으로 잘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전란이 일어났을 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민종렬의 시각은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봉피로 동학도적대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동학도적대들의 소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도적대들의 소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 진압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군이 내려올 때 나주의 유생들하고 향리들, 민종렬은 그야말로 일본군하고 연합했어요. 이 민종렬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하파로 불렀습니다.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읍성 안에 있는 노비들이 머무르는 노방청이라는 데에서 나주 목사가 그 호남 초토사가 기도를 했다고 나왔죠. 오로지 그 미나미 고시로에게는 하파하면서 충성을 다 바쳤어요. 그러면은 민종렬과 이 향리들 유림 세력이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었느냐?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성탄제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나주성을 보면 일본 놈들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나주성 아주 굉장히 아주 절대 들어올 수 없었다. 그리고 성 밖에는 해자가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네. 이 친구 다 메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주는 모기이기 때문에 바로 무기가 아주 특출나죠. 대환포, 장내포, 천보총. 그리고 1894년 4월에 수성군을 조직하는데 7월 5일까지는 한 3개월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에 전라우영에 이원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원우가 집중적으로
읍성에 사는 향리의 자제들이라든지 1000명을 아주 집중적인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예군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 1차 나주 동학농민혁명에서 5차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될 때 나중에 조선 정부로부터 포수 출신인데 포수는 좀 천했죠. 이 감시성을 가진 이 포수가 아주 장대포 이 대왕포를 잘 쐈어요. 그래서 군공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예군이라는 거죠. 이 이유와 반대로 그냥 농사 짓던 농민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죽창 들고 뭐 창칼 든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투력이 있는 게 아니죠. 와 지졸이죠. 그냥 그 폭정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죽창과 창칼을 든 농민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수성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적대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경진압해요. 그래서 강경진압. 그래서 이 세계 군사력과 이 천혜의 금성탕지, 그 다음에 이 민족열은 나름대로 그 상층부를 결속시키는 리더십이 아주 특출났어요. 그래서 항리들, 그 다음에 나주 유린들과 향약을 강화한다는 이런 조치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주 동학농민군은 결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요인 때문에 결국은 패배를 하는 건데, 그러나 1894년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시대 정신은 나주 동학농민혁명군이 가졌답니다. 반봉건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침략자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지 않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패배된 이후 15년 뒤에 10년 뒤에 을사조약이 체결됐고 15년 뒤에 100% 망했어요. 항상 의병들은 항상 양반 유생들은 항상 1년이 늦어요. 1894년에는 연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연구는 이런 정도의 연구가 상당히 뭐 전투라 5대 전투라든지 수성군이라든지 나동안에 대한 연구 이런 게 있고요. 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나주 밀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희생자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가 2022년 가을에 자료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5대 전투에서 민족열이가 중앙에 보고한 그 포상을 받기 위해서 보고한 문건에 보면은 각 서성문 전투부터 거기 남사천 전투까지 항리 군 지휘관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 몇 명을 포살했느냐 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게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은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터지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나주 밀란이 어떤 기록에는 10년간 전개되었다. 또 어떤 기록에는 3년간 집중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에 1889년, 90년, 91년에 전개됐어요. 근데 이때 보면은 나주 밀란 세력들이 읍성을 점령해가지고 관할을 점령해가지고 향리들을 빠따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정석주의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2의 나주 밀란을 우리는 겪지 않겠다. 아주 그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4년에 보게 되면은 나주 동학농민혁명 세력에 대해서는 진학 기록 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이 나주에 대해서는 향리들, 아전들의 농간이 굉장히 아주 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조선왕조 시도, 그 다음에 전라도 안양원사로 내려왔던 이면상이가
고종임금에게 보고한 그 복명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암행의사가 이 81년에 나주밀란을 수습을 하고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성균관에 무슨 뭐 직으로 받게 되는데 이 보고서 문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주는 회당이 아주 너무나 심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 수령이라든지 재상, 삼정수 육판서라고 하잖아요. 재상, 그 다음에 전라감사, 수령도 이 나주의 그 아전들의 수탈에 대해서는 이 해볼 도리가 없다. 이 암행의사의 보고 문건이 있거든요. 그 한문 사료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훔치고 그래서 이 정석진 이전에 이미 1891년에 5만 석에서 6만 석의 그 쌀을 그 착포한 자가 있었어요. 고재훈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고재훈의 밑에 있는 양리들이 바로 정석진, 뭐 김창균 이런 분들, 뭐 박지규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향리들의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임금 고종만이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임금만이 수습할 수 있다는 건 임금이 안 하면은 수습이 될 수가 있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종 임금이라는 분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27대 임금 중에서 유일하게 고종과 민비만이 기록에 보면은 자기가 수령들을 임명했는데 내관매직을 왕하고 황태가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 나눠요. 그래서 이 밀란이 비건사 등록에 보면은 이게 학생들이 그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폐단이 심한 지역이 되었다. 나주에서는 소란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가혹한 징세. 그래서 나주 밀란, 나주 소요 3년이라고 아주 딱 적혀 있습니다. 이 실록이나 이 기록. 또 이면상의 기록입니다. 1889년, 90년, 91년. 자 그러면 1889년, 90년, 9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1889년에는 그 영장이라는 군 지휘관인데 부산연에는 이원우가 있잖아요. 1889년에는 전라우영의 영장이 정동현인데 어쨌든 간에 이자가 아전들하고 짜가지고 이 수탈을 하고 세금을 많이 풀었다고. 그래서 나주 고을 38개 면민이 밀란에 가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따 여러 선생님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나주목이 그러니까 나주 목산 민족연의가 관할하는 지역이 몇 개 분연이 되느냐. 그 다음에 나주읍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땅은 전부 나주목 관할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1889년에 이 사회에 보니까 이때 향리가 정태환, 정석진이가 나오고 박지규가 나오고 김창균이 나오고 최윤정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많았고 1894년에 보면은 다 수성군의 군지휘관으로 있어요. 그리고 5번 그 전투를 직접 지휘한 사람이 정석진이에요. 도통장이에요. 이 정석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석진은 체구가 아주 거대하고 이렇게 항상 체구가 거대하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어깨의 힘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정석진의 집터를 답사를 했어요. 그 최군용의 집터를 답사했어요. 어떤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그 서성문에 있는 정석진의 집터가 이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1000평 가깝다고 아주 좋은 자리더만 지금은 다 다른 사람인데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정석진이 1896년에 해남 군수로 얼마나 동학 농민군들에 대한 그 진압공이 있었으면은 이 정석진만은 해남 군수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해남 군수로 있었는데 아주 을미의병이 터졌을 때 배후 조종자였기 때문에 전주에서 김병기가 내려와서 96년에 잡아다가 전라우영에서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석진이가 처형되고 난 이후에 그 자식들의 재산이 일제 시기에 봤더니 52만 평으로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금 이분들이 도서관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도서관은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의 무슨 나주 시장급이 아니에요. 그 전라도지사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수령이 목사가 군 지휘권이에요.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령. 그런데 그 수령을 보좌하는 문방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호 예병 있죠. 호방은 이제 세금 걷어들인 사람들, 병방, 군대를 징집하는 사람들, 뭐 다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육방의 아전들의 힘이 굉장히 세습니다. 그래서 1889년에 보면은 이런 자료가 최근에 발견됐어요. 그 나주의 1889년 8월에 나주 아전들의 그 제첩부라고 할 수 있는 공생안인데 이때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이 향리만 9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빠진 겁니다. 그리고 1897년에 보면은 나주는 이 아전이 222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는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었어요. 바로 이 지방의 중간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전 향리에 대해서 국가가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99년에 여기 보면은 이 나주 밀란에 연루된 향리 2명이 도망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원대 복귀가 돼서 계속해서 향리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재운 제자가 이 구제할 제자죠. 고재민이 아마 형제 같아요. 전부 그 향리들은 다 세습이 되거든요. 같은 본인이니까. 근데 이때도 보면은 전부 그 89년에 보면은 전부 김창균, 최은용, 정석진, 박재규의 이름은 여러 개 이름이 있어요. 박재친도 있고 김용균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최근에 그 박근욱 그 의병의 그 활동했던 나주 을미의병의 그 좌입장으로 활동해서 그 대한민국 정부로 포상받으신 분의 박근욱 그 동생이 박화실이라고 있어요. 그분 집안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이 1889년 8월에 이렇게 지금 나주 향리들의 제적부가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중국 연호를 썼어요. 이게 청나라 광서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이 호장이 셌던 것 같아요. 나주는 다른 지역은 이방이 셌는데 전라도는 이 물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호방이 셌던 것 같아요. 그 정석진도 호방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수호장이 있고 여기 쭉 내려가면은 고재훈이가 교문기관에 상경했다고 되어 있어요. 1889년
근데 그 동생들 같은데 도망이겠다고. 잠깐 피한 거죠. 근데 향리들은 절대로 처벌 안 받아요. 그래서 90년에도 형제일기에 보면은 밀란이 또 일어났다. 91년에는 더 심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91년이 제일 심했어요. 여기 보면은 91년에 이 고재훈이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반이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근데 법 조항 2회에 가장 그 명목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거뒀던. 그래서 이제 착복을 해가지고 고재훈은 왜 나중에 그 이면상이가 잡았는데도 나주 그 관아에다가 감옥에다 집고 넣어놨는데도 향리들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보통 그 악질 향리들이 수령에게 수탈을 해가지고 수령에 내부를 주고 그 다음에 전라 감사에게 주고 심지어 이 향리들이 어디까지 주냐면 경제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상들까지 주는 거예요. 내부. 그러니까 5만석, 6만석의 쌀을 착복했다고. 이게 그 암행의사 공명서에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보면은 고재훈의 부하 밑에 있었던 그 향리들이 이런 그 아정집, 정석집, 박재규, 뭐 김창균, 최은동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고재훈 이거 보면은 아주 그 원한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어요. 나주 사람들이 아주 그 견딜 수, 소단지에 물이 끓듯이 아주 견딜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 과거 수탈에 참지 못한 그 밀란의 주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91년에 보면 이 지금 그 후손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나태훈과 유치우가 나오고 주동자가 딱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탈당한 사람들이 뭐 칼이나 창, 폭갱이 들고 갔겠죠. 아버지, 뭐 죽창 깃발을 들었다고. 아주 관아에 거의 이 향리들을 구타했다고 나오고. 근데 또다시 91년 초에도 한번 일어났고 7월에서 10월 달에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이때 그 이면상이가 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잘 효율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밀란을 일으킨 사람 다시 일으켰어요. 여기 보면은 나주 관아에 난입했다고 이미 들어왔어요. 밀란 세력들이 옥사를 이어졌고, 그 다음에 아전 그 향리들에게 대해서 임명장을 밀란 세력들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91년이에요. 이때에 그거를 향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94년에 아주 그 수성군으로서 아주 군사훈련을 빡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격이라든지 전투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육군을 창립했다고 해요. 이때 나주 목사가 임대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91년에 보면은 고재훈은 정석진이가 이제 호장으로 승진이 됐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리고 이 고재민이가 다시 원대 복직하고 있어요. 도망갔던 사람이 그대로 복직하고 있어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자료도 박강섭 회장님이 줬습니다. 이게 91년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벌써 수호장이 박관욱이가 있죠. 밀양박 씨의 묵자 돌림 아시죠? 상욱, 찬욱 이게 다 같은 아마 형제 학년들 같아요. 수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태환의 이름이 여기 정석길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고재훈이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 고재만, 고재민이가 그대로 복직이 되고 있어요. 역사가 전혀 진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때는 이제 암행의사도 군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11일 날은 이 암행의사 이면상이가 나주 의대에 진입을 해서 그걸 밀란을 수습을 합니다. 상당히 수습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밀란의 원인을 제공한 향리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밀란 주동자 이 두 사람은 나주읍에서 태연이 이루어진 거야. 물고 됐다고. 맞아 죽었습니다. 물고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 나태운의 아마 그 밑에 밀란의 주동자들 같은 이 사람들도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장영 권장 맞는 거 있죠? 맞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밀란의 원인을 제공해서 향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 간양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나대운뒤 같은 거. 그 다음에 정태환, 박재규, 김창규, 최은영 이런 사람들은 간악향리로 이미 자기가 그 이면상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재훈 밑에 이 간악향리로서 이미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아마 권장형을 때린 거예요. 엄형을 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녀 전주에 있는 전라 가명에 이자들을 3도가 넘는 대로 유배를 보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유배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암행의사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면상이가 떠난 이후에 이면상이가 가장 악질 고재훈을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 감옥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넣어놨어요. 그 나중 뭐 아마 그 읍성 안에 감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둬놨는데 이게 도망 석방이 되버렸어요. 그리고 보면은 요 아전 향림들이 담합해가지고 석방시켜요. 그래서 이면상이가 암행어사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 반드시 잡아들여야 된다. 전략감사에게 막 보고서를 올려요. 추배대령을 내려가 잡아들여요. 근데 고재훈은 체포된다. 그대로 구인전에 남아요. 이면상이 떠난 이후. 그래서 이러면서 이 향리들이 그대로 있었고, 그러면서 이 향리들이 주로 이제 4대 그 문성 안에 주로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남문, 주로 서문, 그 다음에 그 동북문 쪽에 최훈영의 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향리들의 그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구사년에 이렇게 735명을 죽일 정도로 이 강경 진압이 됐느냐? 그 원인을 봤을 때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그 정석진하고 박재규 집안을 봤을 때. 그래서 박재규 경우는 호가 남파인데 이름이 여러 개 이름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사료를 다 봤어요. 호적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1921년에는 58만 평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면은 나머지 그러면 농민들은 전부 대다수가 소장농이라는 거예요. 소장농이 몇 명이냐고 나왔냐면은 이건 성균관대 교수가 연구했는데 21년에 542명의 소장농이 있어요. 박재규는 농민들에게 5마디씩을 꼭 소작을 줬어요. 더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소를 또 빌려줘가지고 재산을 축적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박재규 경우는 나중에 그 을사조약 이후로 박장이 되죠. 장은 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10년에 보면은 나라가 식민지가 됐는데 곡성 군수로 임명됐어요. 그래서 그의 박정업의 경우는 66만 평. 나주에서 지주 2위여예요. 재산이 그러니까 박재규가 그랬는데 정석진은 어느 정도 됐는데 정석진의 경우는 1896년에 처형 당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여러 명인데 차민, 정안민의 땅을 받으니 51만 평. 그러면 장남에게는 이 몇만 평이 채집이 됐는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밝힐 수가 없어요.
정석진입니다. 근데 사람이 저 만민이 51만 평을 소유했으면은 나중에 3위잖아요. 그럼 그 형은 공항평 형에게 저게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향리들이 굉장히 그 지방의 토로서의 그런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정 진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조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밀란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 5만석, 6만석 쌀을 찾고 간 자가 처벌이 되지 않아요. 고재운이가 처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7월 5일 날 서성문 전투가 터지기 전에 나주 목사가 민족년인데 93년 10월에 나주 목사가 발령을 받았는데 91차 동학농민혁명 3월에서 7월 이전 서성문 전투 전에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이 나주 목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족년은 69세에 죽었는데 여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든지 이런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하여튼 민씨성을 가진 사람은 전부 그 관직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영민씨의 묘관 매직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민비의 문에 들어서 민족열은 이건 그 과거 급제자가 아닙니다. 음직으로 그러니까 세원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시험은 보지 문과 시험은 안 본 거죠. 그런데 승진이 됐죠. 그래서 이게 9급이 응참봉입니다. 응참봉. 그 참봉이 가장 9급이에요. 부품. 거기서 이제 올라가니 이게 승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봉에서 현감에서 상주목사, 남원목사, 그 다음에 나주목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직은 한 30여 년을 공부를 했는데 단양 군수로 끝났습니다. 지금이 대학 자천된 거죠. 근데 이 민족력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민족력은 그 중앙의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그 목사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았던. 그러니까 이 전봉준이가 1월달에 고분 농민봉기, 3월달에 무장기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기록을 보면은 겸상주고를 보면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연이가 향리들 정수 위에서 얘기를 했다는 연설을 했다는 얘기가 이 정수리 연설입니다. 향리들하고 이 군교도 다 향리 출신이에요. 군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동학의 반란은 이게 진압이 쉽게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 지방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한번 떠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를 떠나서 헛되이 죽지 말아라. 근데 그렇죠. 이 형님들은 성 밖에 이미 아까 이 전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오건선이가 읍성 밖에는 상당히 그 나주 동학농민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제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민족연이가 바로 얘기가 딱 정확히 이 향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나주는 아주 성이 높다. 금성탕지라고 얘기합니다. 해자가 있었습니다. 해자가 밖에 이 4대 읍성 밖에 전부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기가 단단하다. 실제로 무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힘을 합친다면은 뭘 못하겠느냐? 그래서 바로 그날 영장 2호로에게 지시를 내리죠. 그 열흘이 못 되어서 그냥 군수물자하고 무기가 갖추었다.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상층부 그 연대를 하는 능력은 아주 민족들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 양산형이라는 나주의 선비가 금성 평적 이 도적대를 진압한 비문이잖아요. 이 농민군들은 항상 양반 입장에 도적이 도적. 금성 평적 비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4월에 조직이 되는데 1,000명이 모아집니다. 이 수성군이 관군이에요. 어떻게 모았느냐? 여기 보면은 성 안에 그 성읍성에 사는 백성들 있잖아요. 이 사대문 안에 사는. 그리고 향리들은 거기에 집이 있고. 오늘 그 정석진의 집에도 그 소작 이 도와주는 일꾼이 한 30여 명 정도 이상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향리, 군교, 또 관노들이 있습니다. 관노들이 있습니다. 그쪽 안에 사령들 뭐 도와주는 전단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관노나 사령들도 농민들을 손을 대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 예를 들면 간수라든지 뭐 이거는 다 뇌물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주성의 안에 사는 백성, 향리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뽑았다고 그랬어요. 한 1897년에 향리가 222명인데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200명인데 한 집에서 10명씩만 차출을 해도 2,000명이죠. 그러니까 10명이 아니라 5명 정도만 집에 데리고 있는 그 일꾼들을 수성군으로 투입시키면은 소총을 쏘고 그 다음에 대포를 쏘게 충분히. 왜냐하면 읍성이 뚫리게 되면 자기 기득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빡세게 군사훈련을 받게 되면 군사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채워졌다고. 그러니까 이 1,000명 중에서도 정석진이가 데리고 다니는 군대는 주로 이 대포 부대하고 사격을 잘하는 소총 이 100명씩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아주 그 군대의 기울이 세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97년에 보면 이렇게 향리들이 이한 아전 문서인데 향리 이 가명에 이 전라 가명에 파견된 나주에 그 집이 있는 향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호는 뭐냐면은 세금 거둬들이는 향리들이에요. 율세는 이제 재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도적질하고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조석군들 사람. 이 군관, 이 포교라고 들어보셨죠? 이 장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 출신, 이게 다 향리 출신. 222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리층에서 발탁을 합니다. 이제 수성군의 군대 조직을 재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종년은 이미 상주 목사로 할 때 수성군을 조직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향리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그러면은 수성군의 대장을 누구로 임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향리들이 누가 힘이 세고 아주 그 장사지 할 거 아니에요. 정태환이 있으면 추천합니다. 이게 나. 그래서 그날 도통장이 정석진이가 되고 부통장이 향리 출신 김재환이가 되고 김창균이가 되고 이렇게 최윤영이가 되고 박상우 이렇게 다 지휘관이 나오고 이 박근욱은 나중 을미의변에서는 자익장이었지만은 이당 94년에는 서문을 지키는 군장비, 군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낮에는 이 포를 쏘는 사격, 그러니까 소총하고 천포총하고 대포를 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종대가 쓴 기록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목사의 인식이 김학진하고 전혀 달라요. 동학 도적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전봉준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부 다 도적대들의 그 소요다. 이네들에 대해서는 도적대들에 대해서 강경 진압해야 돼요.